안녕하세요. 손경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노비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노비즈 협회에서는 이노비즈 인증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코테라에서도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와 함께 모든 코칭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노비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노비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나오지만 경영혁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술혁신이에요. 그리고 기술혁신에서 그동안에 있던 것과 완전히 차별화된 또 특히 이제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 인증을 받아두면 좋은 거죠. 그래서 경영혁신은 메인 비즈가 되고 이노비즈는 기술혁신. 그래서 그 차이를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리더로서 정말 잘 하려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왕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정말 크게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야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지금부터 예를 든다면은 그 연구소도 만들고 벤처기업 거기에 가입도 하고 그러니까 벤처 인증도 받고 그 준비를 하실 텐데 그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받는 정부 지원은 제일 처음에는 한 2, 3천만 원씩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5천이 되고 1억이 되고 그러면서 3억에서 5억 이렇게 가요.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웬만한 기업은 다 운영이 되죠. 그러나 거기에서 정말 멋지게 도약하고 싶다 한다면은 이노비즈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키우고 싶은 야심을 가지신 분들은 미리부터 이노비즈에 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노비즈 인증 제도에 대한 것, 신규 신청은 어떻게 하고 연장을 하고 하는 거는 그 주어진 매뉴얼이 있어요. 이노비즈 협회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는 이노비즈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우선 급하니까 지금 그걸 보겠습니다. 이노비즈라고 하는 것은 혁신기업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경영과 함께 기술혁신이 만들어진 이것이 돼야지 구멍가게 같은 경우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소기업의 처음이라면 거기에다가 이제 그 비유한다는 것은 약간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짜 커지려면은 처음부터 털을 크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혁신, 경영혁신 이거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키우는데 그것이 됐을 때 이노비즈 인증을 받고 이것을 받게 되면은 정말 글로벌하게 해외로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노비즈는 그야말로 어떤 그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걸 또 바둑에다가 얘기를 할 수 있죠. 포석을 미리 해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 바둑 두는 사람들 왜 9군데 점을 꼭꼭 찍은 그곳에서 먼저 양쪽 코너를 공략하고 중앙에다 돌을 놓고 하면서 털을 닦아 나가듯이 우리의 기업도 크게 키우려고 하면은 바로 그런 포석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 포석 중에 가장 큰 포석이 바로 이노비즈 인증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기술 혁신 이거를 인증받는 것 이것이 이노비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노비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기술이 우선 기술이죠. 그 다음번에 자금이 확보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이것이 팔리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판로를 확보해야 돼요. 이것이 완벽하게 됐을 때 국제 경쟁력을 가진 우수기업으로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지껏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이노비즈와 벤처와 그다음에 메인비즈 인증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이노비즈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기술 혁신이라는 표현. 이거를 확실하게 기억을 해둬야 돼요. 기술 혁신이고 벤처 인증은 이것도 그러나 혁신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술력, 기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메인 비즈는 이 모든 거를 아울러서 이제는 철학까지 갖춘 경영 혁신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노비즈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는 무엇이 같이 들어가냐면은 소위 말해서 철학과 윤리와 도덕성을 함께 갖춘, 그러니까 혼자 돈 벌고 튀겠다가 아니라 혼자 돈 벌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한 리더로서 나눌 줄도 알고 공생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키워나가는 그런 거를 하자는 거죠. 그랬을 때 이노비즈를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마지막에 메인 비즈로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메인 비즈에 대해서는 개념이 좀 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영자의 철학이 얼만큼 여기에 배어 있고 크게 같이 갈 수 있는 넓은 포용력 있는 철학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완성된 것이 바로 메인 비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노비즈 신청 자격은 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포함이 돼야 돼요. 혹시 여러 대표님들께서는 중소기업 가입이 되셨나요?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뭐 50억 미만의 모든 회사는 다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조금 갖춰야 될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가입을 해서 해두면은 나중에 정부 지원을 받을 때 가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기업의 경우는 여성분이 대표로 있는 분들은 또 여성기업 그 신청을 해서 거기에 가입을 해두면 또 가점을 받으니까 그거는 준비를 하시고요. 이노비즈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회사. 그러니까 최소 3년 이상은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정상적인 기업인 곳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말 어느 정도 잘하고 난 다음에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기업에서 해라 하는 얘기예요. 자가진단을 해야 돼요. 이런 거 할 때는. 그런데 여기서 기본은 커트라인선은 650점이지만 650점 커트라인 갖고 들어간다는 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가진단을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능하면은 750점 이상으로 어느 정도 자기 기업이 정리가 되고 있고 안정이 됐다. 이랬을 때 이노비증을 신청하는 것이 좋죠. 그거 되지도 않는데 650점 됐다고 갖다 넣으면은 통과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750점 이상이 되는 어떤 조건을, 그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다음에 같이 보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근데 커트라인은 어쨌든 650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 실사를 나와서 거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 선정이 되는 거죠. 선정 기준은 기술 혁신 시스템 점수가 700점 이상이에요. 이것도 커트라인입니다. 그 700점 갖고는 여기 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요. 처음 출발선에 기본 점수가 자가진단에서 몇 점이 나왔느냐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점수를 너무 겸손하게 다 깎아놓으면은요, 그 점수 이상 받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준비하고 점수가 넉넉할 때, 그때 이제 시작을 하시면, 그래갖고 700점 이상이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합격되려면 800점 이상 아마 받아야지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개별 기술 평가 등급은 B등급 이상이라고 하시면은 가능하면 B등급이 아니라 A등급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냐면은 꼴찌로 붙으면 그게 가장 경제적이지만
그게 꼴찌가 붙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점수가 넉넉해도 커트라인 선에 그냥 줄줄이 매달려 있는데 그 이왕 하는 거 넉넉하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미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그걸 미리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훨씬 유리할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이제 인증 기업이 어떤 면에서 유리한가? 어, 이게 뒤로 가버렸네요.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예, 우대사항. 이노비즈를 받으면 어디에서 유리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금융지원 협약이나 기술 보증에서 우대받고 정책자금 지원, 공공기관 지원 그런 사업들에서 이노비즈가 있으면 역시 가점이 들어가요. 그리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어느 누구든 이왕이면 많은 준비가 돼 있고 정부에서 그 인증을 한 기업을 택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크고 나면 더 이제 이때 크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에서도 이 조달청에 납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도 커다랗게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벤처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잘 받아야 3억, 5억이에요. 그 정도면 정말 이거는 정말 땡큐죠. 그런데 이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면 50억을 줍니다. 그전에는 절대 10억을 못 넘어요. 그러니까 이노비즈를 받아야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미리미리 털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증 절차는 먼저 이노비즈 신청을 합니다. 그 이노비즈 협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기업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무슨 주종 사업이 무엇이고 공장이나 이런 것은 어떤 규모로 돼 있고 어떤 시스템이 돼 있고 재무 사항은 어떤지 재무제표 같은 것을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자가진단 신청을 해야 되겠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역시 750점 이상 확보하고 신청을 하세요. 그 다음에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해요. 지금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노비즈 신청을 해서 이것이 선정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클 것인지 중장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작성해서 보여주면 훨씬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까 기보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나와갖고 그것이 선정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돈을 받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50억을 받게 됩니다. 이제 물론 꼭 50억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그 가감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단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고 나면은 국가에서는 그 돈을 줬으니까 사후 관리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사업에다가 이것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해갖고는 지속적으로 기업을 관리해서 이것이 이제 다 끝나고 이 사업이 이노비즈 그 지원 사업이 다 끝나고 나도 몇 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합니다. 거긴 적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몇 천만 원을 받거나 몇 억을 받아도 그 후에는 잘하고 있는지 항상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노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받아서 이제 정말 글로벌한 기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지금 커피를 마시고 왔다는데 자꾸 약간 그러네요. 자, 그러면 기업 등록을 기업 등록을 하는 방법을 보면은 지금 딱딱딱.innobiz.net 지금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일단 회원 신청을 하세요. 회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강의를 위해서 기업 등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 거 넣은 거는 이제 빼고 여기서 거기 등록하기 위한 건데 이거는 컴퓨터상에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기에다가 넣어야 될 내용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서 오프라인으로 이걸 출력을 해서 그걸 놓고 여기다가 적어 놓으면은
실수하지 않고 깔끔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그 기업 등록을 합니다. 기업 등록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연도 언제 개업을 했는지 그 다음번에 업종 선택을 하는데 요 밑에 중간에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업종 선택을 하는데 여기에서 좀 불리한 거는 서비스 중에서 지식 서비스나 이런 거는 아마 이미 이제 연구소를 차릴 때부터 이미 눈치채셨겠지만은 제조업을 해야지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는 사람에게 이노비즈도 그렇고 회사가 클 수 있고 정부 지원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상품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말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뻥치고 말한다고 큰 소리 치는데 돌아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제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업종 선택을 할 때면은 그 옆에 이거 있죠, 여기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 특허나 이런 과학기술 이런 데서 만든 것들도 있는데 업종이 이것이 제조업인지 서비스업인지 무슨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클릭을 해갖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좋은가 이거를 찾아가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어떤 건 이런 게 있어요. 제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나무 목공을 하고 있다. 근데 나는 목공을 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든다면 뭐 단추를 만든다든가 이런 걸 만들고 있다. 그러면은 이 속에 그 코드 속에 나무 단추 이런 게 없어요. 나무 단추가 없으니까 찾다가 에이 모르겠다 해서 기타를 누른다. 그러면 이 기타는 절대로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본인도 모르고 기타라고 하는 거를 누가 지원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기타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업종 코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번에 그 밑에 보면은 여기 재무제표를 확정해서 신고하셨습니까? 이러면은 나는 아직 이거 재무제표 안 만들었는데 해서 아니요 이러면은 자격 박탈입니다. 재무제표도 없는 회사에다가 지원을 할 리가 없죠.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거기에다가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재무제표도 3년 안에 것, 3년 재무제표가 다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조금 그 업종 코드 검색하는 거 요걸 다시 제가 또 좀 친절하게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업종 코드 검색을 해보면 고유 번호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방송업은 60번이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뭐 시스템에 대한 건 62번이고 정보 서비스, 기술 서비스, 교육 서비스, 뭐 이런 사업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누르고 나면 이것은 대분류가 돼요. 그 다음에 2단계 선택으로 다시 가죠. 이랬을 때 여기는 그 앞에서 6으로 시작된 데는 여기서 6이 돼요. 이제 대분류에서 6으로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방송업과 컴퓨터가 6으로 시작됐죠. 그 중에서 63번은 정보. 여기는 정보로 누른 거예요. 그 다음에 중분류로 가면 그 뒤에 3개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 이렇게 돼서 중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세분류가 있고 세세분류가 있고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쭉 풀어나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 외 기타 이렇게는 가능하면은 선택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그래서 이제 기본 정보 입력을 했어요. 그쵸? 조금 전에 기업 등록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자가진단을 해야 돼요. 자가진단을 할 때 여기는 3년 이하 업체는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자가진단에서 재무제표 이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업종 코드에서 뭐 확정 여부, 보유 여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중에
중간에 하다가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요, 임시 저장을 하는 게 있어요. 임시 저장을 했다가, 이제 예를 들면 아까 63으로 시작된 것이 정보 서비스업이었는데, 이거 저기 중분류로 가고 세세분류로 가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임시 저장을 했을 때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여기 다시 돌아가 보면, 아, 이건 정보 서비스가 아니라, 교육 서비스로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다시 가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다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재무제표 확정을 해서 누르고 난 다음에는 이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할 때 당장 사실 아까 제가 출력해서 한다고 했지만은 금방 한 번에 그냥 확정해 갖고 올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다가 아니면은 그냥 임시 저장을 하고 며칠이고 놔두면 돼요. 이 컴퓨터에서 이걸 한 달까지 기다려줘요. 그래도 그 다음에 안 올려주면 그 다음에 자동 삭제되니까 그 후에 다시 등록을 해도 되니까 너무 조급하게 하면서 이건지 저건지 몰라서 우왕좌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 중요한 거 재무제표가 확정돼서 그거를 올리고 나면 그러고 나면은 업종 코드나 뭐 이런 다른 것들은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 가면서 하면 좋아요. 자, 이제 그래서 기업 등록할 때 주의사항 다시 더 자세히 봅니다. 서비스로 갔다. 근데 이 서비스 중에서는 이제 비제조업이다.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재무제표가 들어가면 이건 불가능하죠.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서비스업이나 이런 쪽은 조금 불리합니다. 제품이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유리해요. 그 다음번에 기술 분류 코드 선택을 해서 이제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결산월은 보통은 모든 회계 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죠. 그러니까 결산월이 이제 12월이 될 것이고 단기 재무제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근데 아니요? 이러면 이제 자격 박탈이에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 측정해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둘 다 예하고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보증을 받고 싶습니까? 희망 여부. 예 했는데 그 위에 이거 두 가지 없으면서 그쵸? 여기 아니요? 아니요? 이러면서 예는 안 될 거예요. 그쵸? 예하고 올려도 돼요. 그러나 탈락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기업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보면 기업 등록하고 난 다음에 공장 및 주생산품을 입력을 하고 재무사항을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재무사항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것이 제조업에서 기술 혁신이 되어 있는가. 지금 이것이 각 칸마다 여기 보면 요거 칸마다 그 단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례대로 보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그걸 받고 기술 혁신 능력, 기술 혁신 쪽으로 갔을 때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걸 한번 해보면은요, 만약에 이제 준비가 안 돼도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 우리 사업체에서 또는 우리 공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신청하기 이전에 한 번쯤 들어가서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기술혁신 시스템을 평가하는 배점표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보면은 소프트웨어는 만들 수 있는가? 어느 정도인가? 여기서 기술혁신, 사업화, 경영혁신, 기술혁신 성과. 여기 이제 앞에 대항목이 있고 소프트웨어와 환경과 제조와 전문 디자인을 하고 있는지 디자이너가 있는지 또는 뭐 비주조는 또 무엇인지 바이오 농업 이거는 이제 약간 이것이 다른 항목이긴 한데 요것에 따라서 지금 배점이 달라요. 배점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배점에 따라서
어떤 거냐에 따라서 기술 혁신에 대한 배점, 사업화 능력에 대한 배점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사업이 어떤 성격을 가진 건지를 보면은 어느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기업체 개요와 경영진과 이런 것들 또 다시 하나하나 만들고 다시 저장하고 넘어가고 만약에 하다가 이거 안 된 것 같다 면 다시 이전 단계로 가서 다시 수정하고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할 때 그냥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 강의 듣고 난 다음에 컴퓨터를 열어서 이노비즈에 들어가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알게 되니까요. 우리가 화살을 오르지 못하려면은 뭐 쳐다보지도 말라고 한 옛날 속담은 믿지 마시고 이왕이면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오르든 안 오르든 일단 나무를 보고 오를만 한지 안 한지 높은 나무를 겨냥했을 때 화살은 더 높이 날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야무지게 갖고 이노비즈에다가 목표를 두고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노비즈까지 가기 이전에 이 화살은 그 밑에서 연구소로 가고 벤처기업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서 점차 접근하지 않겠어요? 단계별로 올라가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업체 개요를 쓰게 돼요. 기업체 명, 대표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소며 이런 것들을 각각 갖게 돼요. 근데 꼭 본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혹시 개업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러면 그냥 개인 기업이냐 주식회사냐 그러니까 법인인가 아닌가 개인 사업체인가 법인인가를 가지고 이제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저도 그랬었는데 개인 사업체의 경우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통장을 개설하고 그리고 그 통장에서 돈 꺼내 쓰는 것도 그냥 내가 자유롭게 쓰면 되는데 주식회사로 등록이 되고 나면은 통장을 예를 든다면 몇 개월 이상을 안 쓰면은요 통장이 잠겨버려요. 쓸 수가 없고 재무제표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그러나 예를 든다면은 이것이 기업체가 크고 수익을 많이 내고 있을 때는 개인 사업체보다 법인이 훨씬 뭐라고 해야 되나 세금을 적게 내요. 그래서 조그만 적은 규모로 구멍가게처럼 적은 규모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개인 사업이 좋고 조금 키우고 예를 든다면은 연구소도 만들고 그리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싶으면은 주식회사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가면서 여기서 이것이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으로 등록이 되면은 요 밑에 있지만 기업체명과 함께 여기 사업자 번호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이나 다 들어가요. 그러나 법인 번호는 주식회사로 등록했을 때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 법인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돼요. 개인 사업자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덜컥 법인 기업을 해버리고 나면은 그 감당을 하기가 조금 벅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개인 사업체를 했다가 이거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되거든요. 전환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개인 사업자 등록은요 가자마자 금방 됩니다. 근데 법인 등록을 할 때는요 정관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 이사가 있어야 되고 요샌 1인 이사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거기서 자본이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니 뭐 아주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새는 자본금이 없어도 등록이 돼요. 500원이나 10,000원으로도 돼요. 그러나 크려면 그거 갖고는 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법인으로 등록하는 거 별로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게 100원으로 했든 5,000원으로 했든 500만 원으로 했든 정관이 있어야 되고 그 이사 등록을 해야 되고 그 회의를 해야 되고 회의록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물론 개인 사업자에도 법인 도장이 있어야 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법인 도장까지 등록을 일일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가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먼저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걸 전환하는 것이 괜찮아요. 전환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정 어려우면은 주변에 잘 아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체 개요를 여기다가 이제 해서 등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경영진 현황. 이것이 이제 창업인가, 이세 승계인가, 인수인가, 뭐 이런 게 있고, 어떤 자격증이 있나.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냥 다 써놓으면 되죠. 주요 경력 넣고. 경영진에서 예를 든다면은 가족끼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경영자와의 관계, 여기서 뭐 아들, 딸이다, 부부다, 이렇게 됐을 때, 이랬을 때는 가족끼리는 전체, 이 30% 이상을 가족이 못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족 기업으로 혼자서 독식하는 거를 막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번에 뭐 담당 업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요. 그 다음번에 거기에 이제 영업 현황이나 매출 현황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죠. 그러니까 3년 이상 된 기업이니까 이거 넣는 거 뭐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현재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그거를 등록을 하면 됩니다. 아까 그 여기 중에 하나가 있네요. 이사가 여기 이제 경영진과 주주 관계가 있는데 경영진은 직접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주주가 여기선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사 중에는 주주가 이사가 되기도 하지만은 아닌 사람도 이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주 중엔 또 사내 이사가 있고 사외 이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경영진에 참여하면서 여기서 하는 사람은 사내 이사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번에 외부에 있으면서 내가 거기에 이제 투자를 같이 하겠다. 예를 든다면 기본 자본을 5천만 원으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대표가 뭐 30%를 넣고 나도 1,000만 원을 넣어서 20%를 넣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사회이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내이사와 사회이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주명이라고 하면 이름도 있지만은 바로 그 사내이사, 사회이사 이것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반드시 1인 창업이라도 감사, 1인 창업에는 감사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있어야 돼요. 감사는 있습니다. 감사는 사회이사여야 되고 반드시 주주가 아니어도 감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에 대한 거 점검만 들고 하는 게 이게 은근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이제 1인 창업을 하고 1인 주식회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컴퓨터에서 막 뒤져내갖고 인터넷에서 도움을 받으면은 좀 어설프긴 하지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좀 더 잘하려면은 좀 잘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처음부터 야무지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매출 현황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요 자금 및 조달 계획. 이제 시설에 뭐 공장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컴퓨터나 뭐 이런 무슨 다른 시설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한 자금 어떻게 하는지, 금융지원을 받을 것인지, 또는 정부 지원을 받을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보증 신청은 이건 이제 기술 보증이라든가 신용 보증이라든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조달받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찾아서 넣어주면 되죠. 근데 이때 유리한 것이 사실은 벤처기업이나 벤처보증이나 뭐 이런 거 해서 정부 지원을 받은 것이 오히려 유리해요. 그것도 빚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 투자받은 것이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검증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 이노비즈로 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사업 내용에 대한 거 이거는 뭐 이미 3년이나 된 회사니까 여기 이제 자세하게 다 쓸 수가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지금 권리자 뭐 이게 있어요. 특허를 받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의 경우도 그렇고 이거를 누가 도안을 해서 누가 만든 예를 든다면은 기술인지 또는 제품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권리자, 발명자 이걸 잘 봐야 되겠죠. 지금 요새 발명 제품이 좋고 사업화되기 좋으면은
사람들이 특허권을 사기도 합니다. 특허권을 사고 팔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꼭 내가 특허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이 특허 냈는데 이거 굉장히 사업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걸 특허를 낸 사람이 사업할 능력이 없다. 이런 경우 있어요. 한다고 갖고 있으면서 지지부진 몇 년씩 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좋은 정보가 있으면 특허권을 사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업화하면은 그거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특허청에 들어가서 요새 좋은 사업 아이템이 뭐가 있나 하면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력 현황이나 지식재산권 어떻게 됐나, 그 다음에 기술 혁신, 지금 있는 원래 있는 종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차별화된 좋은 혁신적인 건가, 이거를 이제 또 살펴보고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현재 시장 현황,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신청을 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점수가 자기가 자아진단에서도 650점 넘었고, 그리고 실사에서도 700점은 넘었다. 750점 넘었다. 그러면 이제 현장 평가를 나가게 되죠. 그랬을 때 제출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실시하게 되고, 이 나가는 날은 업체하고 전화를 해봐서 적당한 날로 정하죠. 그래서 이제 기술보증에서 각 지역별로 그 관할 영업점에서 대표가 거기 이제 평가위원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업체가 준비해야 될 거, 기술사업계획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 이거는 처음부터 만들어둬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업자 등록을 냈다면 받아갖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걸 액자에다 넣어서 걸어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해야 돼. 반드시 파일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다 모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고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각종 인증서. 이 인증서는 지금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요것이 어떻게 된다 해서 가점이 된다고 그랬죠. 지금 요거는 재무제표와 각종 인증서, 이거는 필수고, 딴 거는 필수지만 특히 인증서 같은 경우는 가점이 있어서 우리의 사업에 어떤 장점이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별화된 나의 특장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특별한 장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쟁력이거든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국세, 지방세를 완납하는 거는 이건 기본이고, 이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업체별로 우리는 더 좋은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거나, 아니면은 때로는 평가위원이 봤을 때 뭔가 이건 미흡하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 서류를 내라, 그러면 그걸 또 이제 만들어내면 돼요. 예를 든다면은 OEM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네가 직접 못 만들고 다른 회사에다가 부분적으로 줄 수도 있어요, 부품을. 그러나 전체적인 것도 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 계약 사항이나 이랬을 때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내라,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걸 준비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면 됩니다. 그 다음번에 평가 수수료가 33만 원이었고, 그 다음 현장 평가 시에 참고해야 될 서류들, 뭐 생산 품질을 위한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보면은요, 의외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재무제표는 어떻게 돼 있고, 사업계획서가 이제 중장기 사업계획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걸 하셔야 돼요. 그 다음번에 차별화 전략, 이게 바로 가점이 들어가는 거죠. R&D 연구소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학연 협약서, 그러니까는 다른 업체와 또는 다른 학교나 연구소와 협약을 하고 있다 하면 그게 가점이 되죠. 그 다음번은 수행 실적, 연구 보고서, 연구소 관련 기술, 각종 외부의 네트워크, 다른데 거기에 가입돼 있고,
시험 연구 장비는 있는가? 신뢰성 테스트가 잘 나왔는가? 기술 분석은 잘 되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의 판로가 미리 나갈 곳이 있는가? 그거를 확보하고 있으면 이건 우선권이 있어요. 이걸 만들었는데 살 곳이 없어. 이건 다 됐는데 그거 소용없잖아요. 그 판로가 있는데 이미 이걸 만든다면 살 곳이 있다. 라고 하는 협약서가 있으면 그것만 딴 거 보지도 않을 정도예요. 그런 것들을 받아두면 아주 유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케팅 전략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시장 환경을 분석해 놔서 거래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나오면 굉장히 유리해요. 어제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 중에 배달의 민족이 4조 원에 팔렸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그것을 산 데가 글로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계 회사에서 4조 원을 주고 샀어요. 근데 배달의 민족 우리가 지금 익히 듣고 있는데 이게 사업화돼서 나온 게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본금 얼마로 시작했냐면 5천만 원 갖고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2, 3년도 안 됐죠? 4조 원에 팔린 거예요. 독일에다 팔았으니까 국익도 되네요. 바로 이런 거 우리가 꿈꾸는 거 이거 아닙니까? 아이디어가 좋아야 되죠. 그래서 혁신 기술 이게 필요한 거예요. 혁신적인 아이디어. 정말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모아졌을 때 이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에 이게 폭이 좁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우리도 그런 꿈을 꾸고서 이거 시작합시다. 어쨌든 기술혁신에서 이제 조금 전에 거는 R&D 활동 지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게 바로 R&D 지원을 받기 위한 거니까 이거는 우리만의 장점이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술혁신 체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제가 뒤로 가고 있군요. 그 다음이 이제 기술 축적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모아서 가야 돼요. 그때 그 앞에 있는 거에 플러스가 알파가 돼야 되는데 앞에 것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이 알파가 들어갈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축적된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계단을 밟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돌을 밑에서 빼버리면 그 계단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번에 자꾸 뒤로 가네요. 그 다음번에 이제 기술 혁신 얘가 왜 그래요? 혁신 능력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업화 능력이에요. 기술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사업화하느냐? 이 계획을 어떻게 모으고 그 중에는 뭐 펀딩도 받아야 되고 어쨌든 핵심 기술과 함께 그 생산 사업하기로 되면은 제품화가 돼야 돼요. 먼저 시제품을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3D 프린팅을 해갖고 그 제품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직접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제품을 만들고 이거를 양산을 해야 돼요. 생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손으로 일일이 해갖고 조금씩밖에 안 나오면 이건 사업 못해요. 구멍가게는 해야죠. 이거를 대량 생산을 해야 되면은 공장을 준비해야 되고 OEM을 하더라도 그 공장이 좋은 공장을 만나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제품 양산과 품질 관리를 해야 되고 제조 공정 과정을 혁신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컴퓨터로 다 조정해서 대량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공장 혁신화를 위한 이것도 또 정부 지원 많이 나갑니다. 그거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자꾸 후지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마케팅 능력이야. 이걸 팔아야 돼요. 이 영업직 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를 아무리 잘 만들고 뭐 끝내주게 만들었다고 해도 정말 기적 같은 제품을 만들었어도 팔지 않으면 소용없죠.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고 구슬도 꿰어야 하듯이 마케팅 능력 이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을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경영을 잘해야 되죠. 기술 혁신 경영 능력. 그리고 경영자의 가치관이나 철학. 이것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그저 그냥 뭐 어떻게든 요새도 보면 요새 이제 그런 게 많이 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냐면 국세청에서 뭐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TV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뭐 몇십억 세금을 안 내갖고 쳐들어갔더니 그래서 다 뒤진 거예요, 공장을. 그랬더니 어느 방 안에 5천만 원짜리가 몇십억이 그냥 쌓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 집이 뭐 20몇 억의 그 세금을 체납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무슨 꼴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쵸? 세금 꼬박꼬박 내고 그러면서 내 사업을 키워나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요새 얼마 전에 그때 나온 사람 중에 하나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어디서 문제가 돼서 그 세간에서 그 입방아 대상이 됐던 기업이 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망신은 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업을 할 때는 세금 꼬박꼬박 내고 정석을 밟아서 그래서 돈을 벌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번에 이게 맞나요? 지금 뒤로 가야 되네. 제가 이 바퀴를 자꾸 잘못 굴리고 있어요. 기술 혁신 성과는 그러면 어떤가? 기술의 경쟁력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것이 어떻게 성과를 가져오는가? 이거 타이밍이라는 말을 아마 참 자주 쓸 거예요. 이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요. 좋은 기술을 가져도 이거 히트치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거 참 많이 봐요. 정말 좋은 기술을 가졌는데 그걸 냈는데 이게 히트를 못해요. 그랬다가 1년 지나서 다른 사람이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나왔는데 대박이 나요. 그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어느 건지 잘 생각은 안 나고 있는데 뭐 배달의 민족도 비슷한 거죠. 배달의 민족 전에 뭐가 있었죠? 그게 쿠팡이었나? 그 이제 빨리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도 아주 옛날에도 비슷한 거 있었지만 그것이 대박나서 이제 자리 잡은 것도 또 근래 얘기였고 그 다음번에 소비자 분석을 해갖고 요새는 소비자 분석에서 거기서 이제 좋으면은 잘 되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에 관련된 잡지를 낸 것이 그게 언제였냐면은 90년대 중반에 제일 처음에 냈던 그 회사가 있었어요. 메르시라고 해서 정말 앞서가는 기업이었어요. 사실은 저희 제부가 했기 때문에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무가지로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돈도 안 받고 그걸 뿌리면서 그 대신에 광고 수익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그랬는데 너무 앞서가서 그게 망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비슷한 것으로 지금 대박 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너무 앞서면 또 오히려 안 될 때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얘는 전문 용어로 얼리 어댑터라는 표현을 써요. 너무 앞에 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을 못 벌어. 근데 거기서 약간 뒤에 오는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거를 조금 손질해서 그래서 자기가 새롭게 재탄생해서 그걸 가지고 대박 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얼리 어답터이면 더 좋겠지만 얼리 어답터가 아니라도 그거를 다시 타이밍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업화를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 타이밍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경쟁력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것이 나가면 좋은가 이런 것이 요새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제품이 나오면은요 그걸로 요새는 추정을 하면은 그 결과가 나온대요. 예를 든다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로 그것이 잘 되어 있냐면은 몇 년 전에 미국의
T로 시작되는 현 대통령 있잖아요. 그분이 나왔을 때 그 뭐라 그럴까 설문으로 당신은 누구를 지원합니까? 라고 하는 그 선거인단의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쫙 분석을 해보니까 그 전에 딴 사람이 더 유리한 줄 알았는데 거기서의 결론이 트럼프였대요. 그런데 결과가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 새로 뽑았을 때 그때도 그 설문지에서 그거를 분석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당선자를 뽑아냈어요. 바로 이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우리 사업을 하는 우리도 그걸 이용해서 지금 이것이 나가면 대박 날 건지 아니면 쪽박을 찰 건지를 분석해 가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인 성과를 예측해서 대박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중장기 사업은 어떻게 계획서를 세울 것인가? 이건 지금부터 준비해도 좋아요. 그랬을 때 현황, 연역을까지 포함해서 내 회사의 현황과 과거 영업 실적과 시장 분석, 경쟁사를 분석하고 장기 판매 목표를 세우고 영업 전략을 세우고 이 영업 전략 장기 판매 목표는요. 요새 미래학이라는 게 있고 미래를 예측하는 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를 같이 분석을 해보면은 그게 나와요. 예를 든다면 지금 어떤 것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예를 든다면 2050년에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뭐라고 나오는 그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43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치매를 위한 어떤 사업이 유망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영업 전략을 짜고 영업이익 달성을 위해서 신규 인원을 충원하고 어떤 전공을 한 사람을 내가 뽑아서 쓸 건지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야에 연구개발을 하고 설비 투자를 하고 자금 운용은 어떻게 할지를 해서 결론을 내서 성공을 예측해서 투자하는 그런 중장기 사업계획서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가져서 정말 글로벌한 회사로 멋지게 탄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이노비즈 인증을 강의한 손경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